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건 기로에 놓였습니다. 과연 두 여야 대표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대권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의 문제가 일단 이슈입니다. 양형 문제도 그렇지만 수사가 서둘러서 종결된 부분, 봐주기다, 외압이 있었다.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만흠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이 같이 섞여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집행유예 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 외압이 작용했느냐, 이전에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깔끔하게 했느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각기 좀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무성 대표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니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당사자 집안 내부에서 유력 재력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저런 해석들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한테는 그 부분도 남아있는 데다가 과연 이런 파동이 이른바 마약을 했던 사이라는 이것이 앞으로 김무성 대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자연스럽게 된 거냐, 아니면은 특정 권력 쪽에서 음모적으로 이것을 폭로한 것이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도가 된 거면은 김무성 대표가 대처를 잘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소지도 있다. 반면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게 폭로가 된 거라면은 또 다른 추가적인 요소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더 복잡해질 여지도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음모의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런 걸 보면 최근에 정치인들의 자식 문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요즘 오히려 출산율이 상당히 저하되는데 그런 데까지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역대 병역 비리도 다 그렇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것이 갑자기 터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애초에 몰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투약 시기도 결혼 이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김무성 대표가 책임을 지냐, 책임의 진위에 관련돼서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이미지 게임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대권 주자가 되던 아니면 새누리당 대표로 끝나던 김무성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야권의 어떤 프레임 전략상 문재인 대표가 지금 사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심 카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음모론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이 친박 과거 새누리당의 당내 갈등의 어떤 한 축으로서 이것을 지목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는 그것은 다 어떤 상상력의 소산이 아닌가 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판결이 났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누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당사자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배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어찌됐든 이 문제가 김무성 대표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 대표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기보다는 좀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죠.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10대라든가 이런 자식들의 행보도 아니고 30살 넘은 대학 교수하고 있는 딸의 선택이고, 또 김무성 대표 본인이 파혼도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파혼을 권유했는데도 했다면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 또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자주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될 입장을 했는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지, 김무성 대표는 어떤 걸 생각했을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이 당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김무성 대표 본인도 그랬고, 또 딸도 결혼할 무렵에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세상 일은 그런 일반적인 것만 갖고 이해를 또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
결혼을 결정했던 과정 또 그 관해서 권유했지만은 말릴 수 없었다라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 무슨 우리가 연좌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대표 수준 더구나 차기 대권을 지망하는 정도 수준이라면은 가족관계도 국민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통령 청와대 쪽에는 특별 감찰관제라고 해가지고 가족 측근들과 또 고위공직자들 같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개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직책이면은 가족관계 문제도 비롯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석화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갈 것인지 추가적인 뭐가 나올 것인지 다른 변수가 조금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결혼이라는 것을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대부분 어르신들은 아마 알 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결혼을 결정한 순간부터는 그것을 누가 개입해도 그것을 오히려 너희들 헤어져 이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무슨 병역 비리라든가 이런 것 측면이 아니고 예. 어떤 가족 간의 결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가지고 김무성 대표에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너무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역설적으로 지금 차기 대권 주자 세 분이 다 지금 실현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김무성 대표도 지금 그 결혼 둘째 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역설적으로 지금 재신임 카드를 던짐으로써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는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고 정말 권력 투쟁 어떤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거 그리고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좌초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위가 마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사 과정과 판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리해서 봐야죠. 그런데 장성호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그거는 따지기가 불가능할 거 아닌가 이미 판결이 나버린 상황이고 검찰 수도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보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주장은 가능하겠지만은 논란거리 이상을 조금 넘어서서 뭔가 문제를 파헤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가족 일반적인 결혼의 문제라면 괜찮겠는데 그냥 결혼이 아니라 사이가 마약이란 거란 단어와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는 여러 차기 대권 후보들 간의 경쟁은 차후의 문제고요. 집권 여당 내부에서의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일차적인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이번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정몽준 의원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고승득 전 후보 문제 둘 다 이제 자식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러면 뭐 딸의 이 논란 어떤 뭐 김무성 대표의 행보에 정치적 영향을 뭐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방금 먼저 예로 들었던 고승덕 후보자 또 정몽준 후보 이제 타격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일단 지금은 타격을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여러 후보군들 여야를 포함한 잠재적인 후보군들 간의 경쟁 구도에서 밀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지금 당 대표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당청 관계를 비롯한 이쪽에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입장, 주관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KY 해가지고 김무성, 유승민 또 양 대표 체제였었는데 유승민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두고 물러난 상황이고 그러면 향후에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될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은 다음은 김무성 차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했죠.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보호하는 쪽의 입장만 보여줬는데 차기 대권 주자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본인 중심의 노선이든 행보든 간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공천 둘러싸고 무슨 대구의 물갈이니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과연 김무성 대표가 당 내부에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지 이것 때문에 당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에 휘청거리게 될지 오히려 이게 저는 우선적인 변수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대권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대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김문성 대표로서는 차기 대선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새누리당의 어떤 보수 진영의 튼튼한 구축, 여기에 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아주 위험한 지금 양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위험한 방향은 아니지만 어떤 그 전선에 엄청나게 지금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야당과는 노동개혁과 교과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탈 문제 가지고 포탈의 어떤 좌편향성이고 불공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뭐 제야나 야권에서 상당히 큰 이제 저항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끊임없이 발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을 상당히 차단시키려는 그런 포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청와대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힘겨루기가 상당히 힘겨울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지금 딸 문제가 터져 나와서 이런 것이 양쪽으로 다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회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앞서서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은요. 저는 다음 주 초까지 이런 그 특히 방송 등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소재가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소멸 소지가 있다. 다만 김무성 대표한테 미쳤던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치유하는 데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시님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이제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당장에 뭐 파국을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문재인 대표에게 안철수 의원이 16일 중앙위 연기 제시님 투표를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강하게 밀고 나갔네요. 원래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혁신안을 만들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의결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래서 16일 날 만약에 중앙위 소집을 이미 공고가 돼 있는데 그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본인의 재심 여부를 물어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당에서 최고위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하고 혁신위가 활동을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원들 또는 중앙위 위원들의 입장을 물어서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당 대표가 이거 해주지 않으면 나에 대한 재신임, 불신임 여부로 묻겠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진들이 이것은 당내 진행되는 절차이니까 대표가 이것은 연기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해서 아마 전 중간 동의했다고 보는데, 대신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것도 재심과 직접 관련된 거라면 같이 연기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혁신은 실패했다 해가지고 정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혁신의 실패 여부까지 논란이 돼버리고 이것이 재신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이것도 연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중앙위를 열어도 요식행위로 통과될 것인 걸 왜 하냐.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혁신안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혁신안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대표 4월 29일 재보선 패배로 대표직을 사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니까 안철수 의원은 본질이 벗어났다고 지금 보는 거고, 모처럼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하는 거 이렇게 딴지 거는 모습으로도 저는 비치기 때문에 어차피 야당은 엄청나게 복잡한 지금 이합집산 야당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16일 중앙위원회를 연기하고 재신임 투표 취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중앙위는 그대로 열기로 했고 또 그 재신임 투표는 연기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시기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는 추석 전에 좀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비주류 쪽은 국감 지나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시기를 놓고 어떤 셈법이 있는 건가요? 먼저 중앙위 경우에는 아까 장 교수 지적했다시피 현재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요식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현 지도부 중심으로 600명 가까이 구성된 중앙위원들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재신임의 기준으로 삼기는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대신 문재인 대표는 일단 중앙위가 통과가 되면은 조금 더 본인의 정당성에 강화하는 이런 예.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기 관련된 문제는요. 특히 이정걸 대표의 경우에 지금 야당에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다. 이 기간 동안에 야당 내부의 내홍 문제, 특히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가지고 쟁점 삼아버린다면은 야당의 역할 자체가 좀 무력화돼 버리는 거 아니냐. 아다시피 국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는 시기가 국정감사 시기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지금 사의 마약 문제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재신임 문제를 꺼내가지고 국정감사 지금 화두가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정걸 대표가 강력하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그 기간에 하자라는 것이 일관된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뜻도 있겠고 또 하나 이제 9월 말 추석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면은 밖에 있는 새로운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전에 뭔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나 민생감사 이런 걸 다 날려도 되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에 휩싸여서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나 특히 스스로 당대표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자신이 스스로 저는 사퇴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 그렇게 이렇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자신이 사퇴할 그런 책임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원이나 언론, 국민들한테 그것을 물어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뜻이 사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22일간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건주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지금 쟁점이 많은 국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재신임 카드 먼저 던짐으로써 이것을 보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표가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이런 당원들의 어떤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적절한 시점 그리고 국감을 앞두고 다급한 시점에 이것을 시기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16일 중앙위에서 당 혁신안 통과가 좀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될까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봤을 때 현 지도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이른바 그런 계파 입장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혁신안 자체도 쟁점이 물론 되긴 합니다. 한두 가지는요. 예컨대 지금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별 또 직능별 대표로 보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도 있죠. 이러면 결국은 대표 한 사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공천 방식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이제 찬반 여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에 대해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이 내용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당의 리더십이라든가 풍토를 바꾸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제도를 바꾸는 문제만 거느렸다. 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자꾸 인용되는 혁신위원회 한 사람인 조국 교수는 원래 영어 숙제를 내놓고 나중에 수학 검사를 하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안 맞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애초에 수학 숙제를 했어야 되는데 영어 숙제를 해놓고 나서 왜 수학 따지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접근이 처음부터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 그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지금 주도 세력의 정치적인 스타일이라든가 문화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어서 이것이 당의 과연 당면한 혁신 전략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했는 것인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시작할 때 김상곤 위원장이 처음에 5월 27일 날 본인이 임명이 됐을 때 했던 첫 일성이 뭐였느냐. 앞으로 개파, 패권의 문제 소리 안 나오게 하겠다 했었는데 끝나가는 시점 이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면 결국은 있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증폭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까 16일 예. 방금 전에 16일 중앙위를 소집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한 것은 방금 우리 말씀하셨던 처럼 혁신안에서 아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 시민선거인당, 국민공천당을 예. 구성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다선이라든가 주류 비주류 측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결국은 이 혁신안 때문에 비주류가 다 탈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 당의 분당이라든가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걱정거리 때문에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당을 떠날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고 그 중앙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576명 아닙니까? 576명 중에 350명 정도가 친 문재인 파가 지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은 거뜬히 지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한 100여 명 정도는 엄청 시끄럽게 와서 예. 뭐 회의를 방해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뭐 결국은 뭐 투표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16일 중앙위원회는 통과가 되는데 그런 반면에 예. 통과가 되는 순간 비주류의 이탈이 상당히 빨리 이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총선 전에 좀 당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남아 있는 것과 사퇴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새정치연합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장성호 교수도 본인이 사퇴를 결정해버리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열쇠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상당수의 평론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재심을 물어서 만약에 재신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살아날 것인가? 문재인 대표 본인은 이제 한번 재신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본인 흔들기를 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재신임 받으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아 혁신됐구나 새로운 신임의 계기를 받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정치적인 발언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잘 지적했다. 뭐냐? 문재인 개인에 대한 미래를 보지 말고 당의 미래를 봐라라고 했던 지적이 예.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제가 보기에는 참 문재인 대표가 참 예. 안타깝다.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못하고 저럴 수도 못하고.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당의 위원장이나 총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총선에 좌파 의원이 많이 공천해서 많이 당선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대표를 가지고 있자니 비주류가 이탈할 것 같고. 대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비주류가 이탈해서 호남 쪽은 저는 총선에서 다 뺏기리라고 봅니다. 신당이라든가 기타 세력에.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 혁신안을 또 그대로 실행을 하면 국민공천단위에서 대부분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새로 만들어놓은 신당에 들어가서 출마를 하면 수도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하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래도 내놓고 저래도 내놓고 할 거면 저는 선택이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는데 4.19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표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옳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당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천정배 의원의 차녀의 결혼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의원들이 총 집결했는데 천정배 의원 그리고 신당, 야권 재편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두세 개 정도의 그룹에서 새로운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축이 이제 천정배 의원이 되겠죠. 그런 천정배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그룹 중에서 뭔가 혁신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천정배 의원 한 사람이 과거에 무슨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무기감이라든가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지난번 안철수 신당 추진 과정에서 그랬습니다만은 뭔가 국민들은 좀 새로운 세력이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예. 그렇게 또 새로운 세력이란 풀이 갑자기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주 참신한 사람을 하면 국민들에게 낯설고 조금 익숙한 사람 하면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세력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와 있기 때문에 뭔가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고, 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뭔가 구심력을 만들지 못해서 밖으로 뭔가 새로운 신당을 만들 만한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로는 지금 추석을 바로 추석 분위기에 일단 화두로 오르게 만들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창당 준비위원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늦게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따라서 연말 아니면 연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깃발을 들고 뛰쳐나갈 선명성 있는 지도자가 지금 비주류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신당 세력이 12월 이후 1월까지 이것을 결성이 엄청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상당히 무소속이 선전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번 4.13 총선이고, 물론 총선이 끝나면 대선 국면으로 또 들어서기 때문에 예. 대선에서는 야권 진영이 또 연합전선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야권의 개파는 해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개파별로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야당의 어떤 개파 갈등 문제부터 또 신당 상당 움직임까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